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본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나를 이용할 뿐이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외로웠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오경숙, 올해 62살입니다. 남편 최진호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됐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올해 2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이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무리 흔들어도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죠. 유가족분,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경입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갔습니다. 65의 나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했으니까요. 고인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부인 힘내세요. 사람들의 위로가 귓전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민수는 조문객을 맞으며 의젓하게 행동했어요. 올해 36, 변호사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작은아들 최민재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전화만 했어요. 33,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였죠. 남편의 여동생 최진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추모했어요. 오빠,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형님, 오빠 좀 잘 챙겨드리지 그랬어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아들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늘 입던 와이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뒤늦게 밀려오는 슬픔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할 게 많았어요. 서류들, 명함들, 오래된 사진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봐도 될까? 남편의 사적인 기록인데.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내도 아이들도 여동생도 모두 나를 이용할 뿐이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지갑으로만 존재해야 하는가?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무슨...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외롭다고? 이용당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2018년 1월 15일. 민수가 또 돈을 요구했다. 로펌 동기들과 투자를 한다며 3천만 원이 필요하단다. 아버지, 이번엔 확실해요. 3개월 안에 2배로 돌려드릴게요. 2배로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아내가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 당신, 아들이 하는 일인데 좀 도와줘야죠. 경숙이는 늘 아이들 편이다. 나는 그저 돈만 되면 되는 사람이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그 일을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남편보다 아들을 믿었던 거죠. 2018년 3월 8일 민재가 또 사업 실패했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
이번엔 5천만 원이란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대요. 지난 3년간 민재에게 준 돈이 얼마인가? 1억 5천은 넘을 것이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아이에게 나는 왜 계속 돈을 주는가? 거절하면 경숙이가 운다. 당신은 둘째한테 왜 그렇게 매정해요? 매정한 건 나인가? 아니면 끝없이 요구하는 이 아이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에게 1억 5천이나 줬다고요? 저는 그 절반도 모르고 있었어요. 2018년 6월 20일 여동생 진숙이가 또 찾아왔다. 남편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란다. 오빠 5천만 원만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지난 8년간 진숙이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인가? 1억은 될 것이다.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다.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정이 어려워. 하지만 진숙이는 해외여행을 다닌다. 명품 가방을 산다. 내 돈으로 사는 것이다. 경숙이에게 말했더니 당신 여동생인데 어떡해요. 가족이잖아요. 라고 한다. 나는 가족의 지갑이다.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9년 9월 5일 오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 나이 든 임원들을 정리한다는 소문이다. 불안하다.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는가? 집에서는 아무도 내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늘도 경숙이는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줘요. 부족해. 라고 했다.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닌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남편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2020년 12월 31일 일기를 쓴 지 2년이 지났다. 여전히 나는 외롭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아내는 나를 보지 않는다. 그저 돈만 본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는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다. 새해에는 좀 나아질까? 아니, 나아질 리 없다. 나는 알고 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외로웠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몰라요.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작년 2024년까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1월 20일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다. 33년을 일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다. 집에 가서 말해야 한다. 하지만 두렵다. 경숙이가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날 남편이 그렇게 힘든 날이었는데 저는 뭘 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작년 1월 20일 친구들과 백화점을 갔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 오늘 늦게 왔네?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2024년 1월 21일 어젯밤 경숙이에게 말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아, 뭐? 그만둔다고?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 퇴직금이었다. 내 마음을 묻지 않았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다. 2억 8천 정도 나온대요. 2억 8천? 그거밖에 안 돼요. 13년이나 다녔는데 그것밖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3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오늘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 퇴직금 나오셨죠? 제가 투자할 데가 있는데 8천만 원만 주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제 퇴직했잖니.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해. 아버지, 엄마 연금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저 지금 기회가 왔어요. 경숙이도 아들 편을 들었다. 당신, 큰아들이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또 졌다. 8천만 원을 줬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갔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2024년 3월 15일 민재가 또 왔다. 이번엔 6천만 원이란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친구가 부동산 투자 얘기를 했는데. 민재야, 아버지가 이제 수입이 없어. 퇴직금으로 살아야 해. 아버지, 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또 줬다. 6천만 원을. 경숙이가 둘째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라고 해서 줬다. 이제 퇴직금 1억 4천만 원만 남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반년도 안 돼서 1억 4천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2024년 5월 20일 진숙이가 또 왔다. 남편이 사업 실패했다며 3천만 원을 달란다. 오빠, 이번엔 진짜 갚을게. 꼭 갚을게. 나는 거절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진숙아, 나도 이제 퇴직했어. 더는 돈이 없어. 진숙이는 울면서 갔다. 그리고 경숙이에게 전화를 했나 보다. 당신 시동생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요? 가족이잖아요. 나는 가족인데 나는 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가? 2024년 7월 1일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협심증이란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을 취해야 한단다. 집에 와서 경숙이에게 말했다. 나 병원에서 협심증이래. 조심해야 한대요. 협심증? 심각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럼 약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게 다였다. 더 이상의 위로는 없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아팠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했네요. 2024년 1월 15일 오늘 광복절이다. 하지만 나는 해방되지 못했다. 민수가 또 왔다. 투자가 실패했다며 또 돈을 달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민수야.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5천만 원만 더 주시면. 민수야. 아버지 돈이 더 이상 없어. 아버지, 그 집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나는 화가 났다.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안 돼!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민수는 화를 내며 나갔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경숙이도 나를 비난했다. 당신 큰아들한테 왜 그래요? 도와줘야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을 비난했었어요. 2024년 9월 10일 오늘 진숙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오빠,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5천만 원만 빌려줘, 제발. 나는 거절했다. 진숙아, 나도 이제 없어. 미안하다. 진숙이는 울면서 끊었다. 그리고 경숙이한테 전화를 했나 보다. 경숙이가 나를 몰아세웠다. 당신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좀 도와줘야죠. 여보,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퇴직금 거의 다 썼어요. 그럼 집을 담보로. 또 집 담보대출 이야기다.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싶다. 마지막 보루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 그렇게 남편을 몰아세웠을까요? 2024년 10월 5일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민재가 사업자금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섰는데 그게 3개월째 연체됐단다. 그 보증인이신 최진호 씨, 채무자가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대신 상환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야, 네가 빌린 돈 연체됐다는데 무슨 일이야? 그거요? 아버지,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끊었다. 그냥 끊어버렸다. 나는 3천만 원을 갚았다. 예금을 깨서. 이제 남은 돈은 6천만 원이다. 33년 동안 모은 퇴직금이 6천만 원 남았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2024년 5일 오늘 경숙이와 크게 싸웠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다. 여보,
나 정말 이제 돈이 없어요.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없긴 무슨 집도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 되죠. 또 집이다. 모두가 내 집을 담보로 잡고 싶어 한다. 이 집은 우리 노후 보루예요. 절대 담보 못 잡아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요.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해요? 이기적인 건 누구인가?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2024년 11월 20일 오늘 병원에 갔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최진호 씨, 협심증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은 안 됩니다. 집에 할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집에 와서 경숙이에게 말했다. 나 입원해야 한대. 입원? 입원비 얼마나 나와요? 또 돈 이야기다. 당신, 나 진짜 심각한가 봐. 그럼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죽어가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 12월 1일 오늘 민수와 민재가 함께 찾아왔다. 둘이 함께 오는 건 처음이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집도 크시잖아요. 집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집을 정리하다니? 네,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남은 돈은 저희한테 미리 상속해 주시면. 지금 뭐라는 거야 너희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 경숙이가 거들었다. 당신,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2024년 12월 10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가족들 모두 나를 지갑으로만 본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돈이다. 오늘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걸 정리했다. 집과 남은 재산, 그리고 나의 진실을. 경수가 미안하다. 당신만 남겨두고 가서. 하지만 당신도 나 사랑한 건 아니었지. 아이들도 여동생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경수가 내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서류 봉투가 있을 거야. 그 안에 내가 정리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미안하다. 당신을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랐는데 욕심이었나 보다. 이제 간다. 안녕.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신.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남편이 말한 서류 봉투를 찾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맨 위 서랍에 큰 봉투가 있었어요. 펼쳐보니 여러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유언장이 있었어요. 나 최진호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현재 거주 중인 시세 약 5억 원의 아파트는 아내 오경숙에게 단독 상속한다. 2. 남은 예금 6천만 원은 아내 오경숙에게 단독 상속한다. 3. 자녀들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4. 여동생 최진숙에게도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5. 본인이 자녀들에게 준 돈, 장남 1억 1천만 원, 차남 2억 1천만 원과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은 전액 반환 청구한다. 6. 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2024년 12월 10일 유언자 최진호. 공증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여동생에 대한 증거자료들이었어요. 장남 민수가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의 명세서, 2018년 1월 15일 3천만 원, 2020년 6월 10일 2천만 원, 2022년 9월 5일 2천만 원, 2024년 2월 10일 8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 차남 민재가 사업자금이라며 받은 돈의 명세서, 16년 2017년 8천만 원, 2018년 3월 8일 5천만 원, 2020년 7월 20일 4천만 원, 2024년 3월 15일 6천만 원, 합계 2억 3천만 원. 그리고 민재가 연체한 대출 3천만 원의 보증인 서류와 남편이 대신 갚은 영수증까지, 여동생 최진숙에게 빌려준 돈의 명세서, 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빌려준 금액 합계 1억 원, 갚은 금액 0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 금액, 통장 사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경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30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외로웠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벌어오는 돈을 사랑했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족의 지갑이었어. 아버지가 아니었어. 이제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여동생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미안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 애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집과 돈은 전부 당신 거야. 하지만 나를 기억해줘.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나를 사랑했어, 경수가. 비록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안녕. 2025년 1월 15일 최진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 나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옳았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아버지 유언장을 남기셨어. 두 아들의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집은 내 명의로 했고 예금 6천만 원도 내가 받으래. 당연하죠. 엄마 명의로 하셔야죠. 나중에 엄마가 저희한테 물려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저희한테는요? 저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아간 돈 전액 반환하래. 민수 너는 1억 5천, 민재 너는 2억 3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실 리가 없어요. 여기 있어.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변호사 사무실 도장도 찍혀있고.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이라니. 이게? 저는 남편의 일기장도 보여줬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7년 동안 쓰신 일기야. 직접 읽어봐. 두 아들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갔는지 다 적혀 있어. 민수 너는 1억 5천, 민재 너는 2억 3천, 그리고 민재 네가 연체한 대출 3천만 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으셨어. 엄마, 그건 저희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이었어요. 사업?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니? 아버지 돈 다 날리고 갚지도 않았잖아. 민수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땐 말씀 안 하셨지. 너희가 싫다고 할까봐. 내가 너희 편 들까봐. 하지만 이렇게 유언장에 남기셨어. 법적으로 반환 청구하신 거야. 민재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어요? 나쁜 자식이었는지 아닌지는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고생하실 때 너희는 뭘 했니?
병원비 걱정은 안 하고 또 돈 달라고만 했잖아.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잘못했어. 아버지를 너무 무시했어. 돈 버는 기계로만 봤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어. 남기신 뜻대로 너희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 대신 받아간 돈을 돌려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대. 아버지가 변호사랑 다 준비해 두셨어.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저한테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럼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아. 아버지 평생 번 돈을 너희가 그렇게 쉽게 쓰고 갚지도 않으면 안 돼. 민재도 울었어요. 엄마, 저도 없어요. 다 날렸어요. 그럼 일을 해서라도 갚아. 아버지가 33년 동안 일하신 것처럼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 최진숙을 불렀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진숙 씨, 오빠가 유언장을 남기셨네. 유언장이요? 아가씨한테 빌려준 돈 1억 원 전액 반환하래요. 시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그건 제가 지금 형편이 8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고 오빠 돈으로 그렇게 산 거죠? 언니, 그건 오빠가 다 기록해 두셨어요. 언제 빌려줬는지, 얼마를 빌려줬는지 법적으로 청구할 거예요. 시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요. 저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오빠 사정은 아셨어요? 오빠가 퇴직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협심증으로 고생하셨는지는 알았어요? 한 번도 오빠 걱정 안 하고 돈 달라고만 했잖아요. 이제 갚으세요. 못 갚으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도 이미 알아봤어요. 시동생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당신,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몰라봤다는 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매달 100만 원씩, 민재는 50만 원씩 보내오고 있습니다. 시동생도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고요. 다 갚으려면 민수는 12년, 민재는 43년, 시동생은 16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게 남편의 뜻이니까요. 저는 남편이 남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남편의 일기장은 제 베개맡에 두고 있어요. 가끔 펼쳐서 읽곤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처음엔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이제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살게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 산소에 갖다 드리려고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남편의 산소에 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재도 왔어요. 아버지, 저도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도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철이 들었어요.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경수가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빈 페이지에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살게요. 아이들도 변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보고 계시죠? 사랑해요, 당신.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랑해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남편이 남긴 진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당신, 다음 생에는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할게요. 제대로 사랑할게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경수가, 이제 괜찮아? 응, 여보, 이제 괜찮아. 미안해. 당신한테 짐만 남기고 가서. 아니야. 당신이 남긴 건 짐이 아니라 진실이었어. 그 덕분에 나는 깨어나.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사랑해, 경수가. 나도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으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마음은 몰랐어요. 남편의 일기장을 통해 저는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진실, 그것은 저를 깨우는 선물이었습니다.